9월 15일 수요일 NH투자증권의 모닝미팅 시작합니다. 뉴욕 증시는 하락했습니다. 3대 지수 모두 내렸는데 다우지수가 0.84%, S&P 500은 0.57%, 나스닥은 0.45% 떨어졌습니다. 경제 불확실성과 법인세율 인상이 투자 심리에는 부정적이었습니다. 8월 소비자 물가지수가 예상치를 소폭 하회하면서 조기 테이퍼링에 대한 우려는 완화시켰지만 시장 하락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미국의 8월 소비자 물가지수 CPI는 전월 대비 0.3% 올랐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5.3% 올랐는데 시장 예상치는 각각 0.4%와 0.54%였습니다. 11개 섹터가 모두 하락했습니다. 에너지와 금융, 산업재, 소재 섹터가 1% 넘게 떨어졌습니다. 유가는 올랐습니다. WTI가 0.43% 올라서 배럴당 72.8달러로 마감했습니다.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1.284%로 내렸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170.8원으로 5.2원 내렸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자료는 주식 전략과 채권 전략, 크레딧, 그리고 산업기업, 해외 주식까지 이렇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먼저 주식 전략 쪽에서 미국 정치 이벤트 관련한 리포트입니다. 조연주 연구원입니다. 네, 일단 이번 자료는 다가올 워싱턴 리스크를 좀 점검하자라는 내용을 좀 작성을 했습니다. 9월 20일부터 이제 여름 휴회 이후 상하원들이 복귀하게 되는데요. 그때부터 다양한 숙제들을 좀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가장 중요한 리스크는 부채 한도 협상과 예산안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8월 10일에 이미 공화당 상원 의원 46명이 부채 한도 상향을 거절한다라고 공식적인 선언문을 제출을 했기 때문에 9월 30일까지 예산안과 부채 한도 상향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부 셧다운과 신용등급 강등으로까지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사례가 2011년 사례와 유사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때 당시에도 오바마 대통령 집권 때 민주당이 과반을 점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한도 상향을 하지 못함으로써 신용등급이 강등됐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미국 내에서는 지금 2011년과 유사한 리스크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우려가 좀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공화당이 강경하게 부채 한도 상향을 거절하고 있는 이유는 아무래도 민주당에서 3.5조 달러라는 대규모 재정 지출 법안을 단독으로 진행하겠다라고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제도 부자 증세 법안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 부자 증세를 통해서 3.5조 달러 법안을 9월 27일에 표결하겠다라고 목표를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지금 9월 20일에 여름 휴회를 끝내고 돌아온 뒤에 9월 30일까지 예산안과 부채 한도를 모두 다 진행하기에는 좀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에 9월 말쯤에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 시기이다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상황에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결국에는 민주당이 셧다운 리스크나 신용등급 강등을 피하기 위해서는 부채 한도 상향과 예산안을 하나의 법안으로 묶어서 단독으로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서 통과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을 할 경우에는 세 번의 기회가 남아있기 때문에 한 번은 예산안과 부채 한도 협상을 하는 카드로 사용하고 한 번은 3.5조 달러 법안과 부자 증세를 이용하는 카드로 사용해서 두 가지 토끼를 모두 다 잡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 정치적 리스크가 9월 말 그리고 10월 초쯤에 굵어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민주당이 예산 조정 절차를 통해서 단독으로 이를 진행하려는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5조 달러 재정 지출을 통한 수혜와 피해지들을 미리 가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제 증세안이 나오고 난 뒤에 이 세율에 민감한 업종들, 특히 담배라든가 주류, 테크, 제약업종들 같은 경우에도 좀 조정을 받았고요.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 업종은 좀 긍정적으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앞으로는 신재생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는 좀 긍정적으로 좀 평가하고 있습니다.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저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저희가 생각했을 때 정치적 불확실성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표에 좀 나타냈는데요. 5페이지 표 1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게 과거에 미국 정부가 셧다운 됐을 때 흐름을 보시면 실질적으로 크게 금융시장 변화가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정치적 불확실성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이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신용등급이 강등됐던 2011년 이슈만이 주식시장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셧다운 같은 경우는 영향이 크지 않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오히려 셧다운으로 주가가 많이 하락할 경우는 매수 기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1년 같이 신용등급이 강등될 경우에는 부채한도 협상이 완전히 불발이 돼야 되는데 최근에는 불발보다는 유예 가능성이 좀 더 높고 재무부 재량의 권한이 한 10월 말까지는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극단적인 케이스로 흘러갈 가능성은 좀 적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중국 리포트 발표하겠습니다. 박인금 연구원입니다. 네, 올해 7월까지 중국이 총 352건의 부동산 시장 관련 조정 정책을 발표했는데 대부분 정책들이 부동산 시장 과일 방지 등을 골자로 합니다. 하지만 최근에 과도한 부동산 가격 상승의 규제보다 화제가 되고 있는 것은 일부 3, 4선 도시에서 나타나는 주택가격 인하 제한령입니다. 정부가 기본적으로 부동산 시장에 대한 이 긴축 스탠스를 유지하고 있는 가운데 주택가격 인하 제한령 발표가 시장에 주는 시사점이 총 4가지로 요약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선 주택가격 하락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의미가 아닌 단시간에 급락을 억제하려는 의지로 보입니다. 일례로 정조 등 도시에서 부동산 기업들이 자금 회수를 위해 덤핑 판매에 나섰고 기타 기업들까지 가세해 더 큰 폭의 할인을 야기했습니다. 중구 도시 가계의 42%가 두 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하고 있어서 이 대부분이 대출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였습니다. 이 사회 안정을 위해 정부는 부동산 개발 기업의 덤핑 판매 행위에 제약을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는 주택 가격 인하 제한령이 영구적으로 집값이 하락을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외야시 같은 경우에도 부동산 개발 기업들이 6개월이 지난 이후에는 등기 가격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는 일부 지방정부에게 경제 성장 방식 전환을 위해 시간을 벌어주는 조치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내년 가을쯤에 시진핑 주석 3기 정부가 도입됩니다. 주택 투기 단속 등 이런 부동산 긴축 스탠스는 앞으로 1년은 더 지속될 것입니다. 다만 부동산 시장 규제에 대한 정부는 완급 조절을 유동적으로 펼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작년 3분기부터 시작된 부동산 시장 규제의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동산과 관련된 모든 정책의 최종 목표는 주택 가격 안정, 토지 가격 안정, 부동산 시장 전망 안정으로 파악됩니다. 안정화를 위해서 상하이와 총천시에 시범적으로 시행했던 부동산 보유제를 전국적으로 적용될 것이고 재산세 징수도 도입할 전망입니다. 또한 단시간에 효과가 나타나기는 쉽지 않지만 중앙정부는 임대와 공공주택 시스템 추진에 대한 정책도 마련할 전망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은권님 요즘 그 중국에서 다시 푸젠성 쪽에서 델타 바이러스 쪽 그 확진자들 나오고 있잖아요. 이게 곧 네네. 우리도 지금 추석 연휴도 있고 그쪽에 국경절 연휴도 10월 초에 있는데 관련해서 좀 네. 영향이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이 후젠성 성내에서 하루 어제 보니까 한 70여 명의 확진자 좀 확산 이런 된 상황이고, 그래서 성내의 이동은 후디에서 성내 이동도 제한하고 전국적으로 이 여행은 사실 원래 예약률도 많았는데 좀 예약 좀 취소하고 조금 움직이지 말라 이렇게도 조치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소비에 대한 회복이 될 거다 이렇게 예상했었는데 이런 눈높이는 좀 당분간 좀 낮출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그리고요, 그 뉴스를 보다 보니까 한국으로 구조조정 착수 이런 제목의 뉴스가 있고 내용을 얼핏 보니까 좀 중국 시장에 좀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렇게 뉴스에서는 보도를 하고 있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코멘트할 게 있으신가요? 이 한국의 그룹이 한 2조 엔 정도인가 이 부채사 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어제 그저께 뉴스에서는 조금 파산하고 구조 조정 뭐 다시 할 거다 이게 얘기 나오지만 어제 이 헝다 그룹 차원에서는 뭐 사실 무근이라고 발표했고 어려운 시기다 뭐 최대한 좀 노력해보겠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헝다 그룹 같은 경우에는 이런 은행 대출이나 뭐 여러 가지 그 금융시장 관련된 영향이 좀 많을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뭐 최악의 상황에는 정부가 좀 나서서 좀 구제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또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금 리스크에까지 퍼지지 않도록 정부가 최악의 상황도 감안해서 좀 도와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부동산 시장 관련 이런 뭐 가격 인하 제한령도 여기와 같은 상황이지 않겠나 이렇게 또 생각됩니다. 네, 이어서 관련된 리포트인데요. 중국 헝다그룹 사건하고 중국의 디너버리징 관련해서 크레딧 위클리 자료입니다. 김준용 연구원입니다. 네, 최근 중국 크레딧 그리고 KP물 위클리 말씀드리겠는데요. 지난주 아시아 크레딧 시장은 보합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KP물 크레딧 스프레드가 극도로 낮은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CMBI 인덱스 기준으로 크레딧 스프레드는 5월 이후에 155bp에서 165bp 사이에서 좀 박스권 흐름 이어가고 있습니다. 향후 KP로 중국 크레딧은 중국 헝다그룹의 신용도를 주시를 하면서 보합 흐름 이어갈 전망인데요. 헝다그룹에 대한 시장의 우려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사업을 지속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구심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데요. 현재 현금성 자산이 6월 말 기준으로 약 868억 위안 가량 가지고 있는데 지금 유동부채가 1.9조 위안 수준이라서 유동성이 굉장히 부족한 상황이고요. 유동성이 부족해서 매입 채무를 지금 현금 대신에 건설 중인 그 부동산으로 대신 상환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향후 부채를 상환하기 위해서는 보유자산 매각이 필수적일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크레딧 이벤트가 많아진 배경에는 중국 디레버리징 정책이 있겠는데요. 중국의 비금융 부채 규모가 2020년 말 기준으로 BIS 기준인데 GDP 대비 222%로 주요국 대비해서 과도하게 높은 수준이고요. 따라서 부채 수준을 줄이는 디레버리징 정책이 중국 금융당국의 중기적인 목표입니다. 디레버리징 기조하에 다수의 국유기업 그리고 민간기업 디폴트를 허용을 하고 있고요. 이는 정부의 부실한 기업에 대한 암묵적인 지원 가능성을 좀 줄임으로써 도덕적 해이를 줄이기 위함으로 보입니다. 이런 정책 기조를 감안할 때 향후에도 국영 여부 아니면은 뭐 대기업, 중소기업 여부 할 거 없이 펀더멘털을 열의하고 특히 부정부패에 연루된 기업 관련해서는 좀 부도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따라서 여기에 크레딧 투자자 입장에서는 좀 더 면밀하게 옥석을 가리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 중국 정부는 이런 기업들을 좀 지원하기 위한 어떤 재정 정책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움직임 전혀 없나요? 최근에 뭐 8월에는 그 활용자산 관리라고 해서 그 올해 4월부터 좀 이슈가 많았던 국영 NPL 기업에 대해서는 좀 지원이 있었는데요.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는 중국 민간 기업이기도 하고 그 중국에서 계속해서 규제를 하고 있는 부동산 관련 기업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나서기는 힘들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다만 박인규 연구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헝다그룹이 디폴트가 날 경우에는 금융시장의 여파가 어느 정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조금 더 정부의 스탠스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채권 전략 해외 채권 ETF 9월호 자료입니다. 전병화 연구원. 네, 채권 ETF 9월호 자료 제목을 아템포라고 지었는데요. 무슨 의미냐라는 거는 이제 직전 빠르기로 돌아가라라는 얘기고요. 테이퍼링이 이제 시작될 것이다라는 점을 반영해서 지은 제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시기나 속도에 대해서 차이는 좀 있을 수 있겠지만 연준이 테이퍼링을 공식 성상에 올렸기 때문에 이를 받아들인 상태에서 전략을 짜야 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고용이 우선시되고 있고 내년도 재정 정책이 상당히 많이 집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긴축으로의 전환 자체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물가가 올라서 금리가 오른다라고 보기보다는 이제 리오프닝 그리고 위드 코로나 시대를 맞아서 미국 경기 지표가 회복이 되면서 경기 회복에 따른 금리 상승을 보고 있기 때문에 채권 자산 입장에서는 그래도 좀 부정적인 국면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모델 포트폴리오는
금리 상승에 대해서 투자 시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인버스 ETF 그리고 하이힐드 ETF로 보유 기간 중에 이자를 쌓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시장 금리가 전반적으로 조금 올라온 탓에 전반적인 포트폴리오 일드는 4%대로 올라서는 상황입니다. 시장 이슈를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두 가지가 있는데요. 우선 앞서서 조현주 연구원 말씀을 들으셨겠지만 미국 민주당 정부는 증세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세뿐만 아니라 부자 증세라는 관점을 통해서도 내년도에 있을 막대한 지출의 재원을 마련할 계획인데요. 고소득층의 한계 세율 증세 형태로 예고되어 있는 이러한 세율을 감안을 해봤을 때 미국 부유층이 실질적으로 납부해야 될 세율 부담은 60%가 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투자자분들은 미국 지방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혹은 뭐 지방채 투자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들이 이제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저희는 연초에 이제 이러한 걸 선반영해서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한 3개월 전부터는 좋지 않다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비슷한 관점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 바이든 행정부의 정권 유지 기간 중에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에 대해서는 이미 세율 반영이 모두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밸류에이션 상승은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요. 미국 국채 금리가 상승함에 따라서 더 이상 밸류에이션이 좋아지지 않는 지방채는 지금 8월, 9월 2달 연속으로 부진한 성과를 지속을 하고 있고, 이러한 흐름도 지속될 것이기 때문에 투자 메리트가 낮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홍성욱 연구원이 크레딧 파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크레딧 쪽에서 소개드릴 ETF는 HYUP라고 이제 매운맛 하이힐드 이렇게 제가 제목을 달아놨는데요. 최근에 저희가 이제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레버리지론하고 코코본드는 추천을 드리고 있고 하이힐드는 추천을 지금 드리고 있지 않는 이유가 하이힐드 지수 금리가 이제 3.8% 수준으로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그래서 하이힐드라는 좀 이름이 무색하게 더 이상 이제 높은 금리를 제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면에서 일반 하이힐드 지수보다 이제 싱글비 조금 더 이제 비우량한 회사채 비중을 높인 싱글비 회사채 비중이 50%를 넘는 HYUP를 통해서 좀 높은 금리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다. 그래서 이런 ETF를 소개를 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AUM은 조금 작고 그래서 잦은 거래는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일단 일반 하이힐드 지수 금리보다 한 100bp 정도 높은 금리를 제공을 하고 게다가 보수 비용도 다른 하이힐드 지수에 비해서 낮은 0.2%를 보이고 있어서 전 채권 ETF 포트폴리오에 좀 금리 캐리 강화 좀 이런 부분이 가능한 ETF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산업기업 리포트 발표합니다. 먼저 카지노 산업 발표합니다. 이화정 연구원. 네, 카지노 산업 업데이트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일단 국면 완화에 대한 기대나 그리고 변이 확산에 대한 실망이 반복돼서 주가가 오르내림을 반복해 왔는데요. 최근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백신 접종률이 상승함에 힘입어서 위드 코로나, 즉 사회경제적 활동에 대한 제한 완화 전환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국가에서는 이동 제한 완화 움직임도 본격화되고 있고 이 부분이 카지노 고객 접근성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을 거다. 즉 실적 정상화도 시간 문제일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산업 전망은 포지티브로 유지합니다. 특히 이번 자료를 쓰게 된 가장 큰 계기가 미국 카지노의 실적 때문인데요. 미국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리전 카지노로서 고객 접근성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이 훼손되지 않았습니다. 내국인들이 출입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미 상반기 중에 코로나19 이전의 매출 수준을 다 회복을 했고 이제 또 최근에는 카지노 운영에 대한 거리두기 제한을 최소화해서 풀 커퍼시티로 이제 영업을 하게 해줬더니 2019년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카지노 매출이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보실 수 있는 건 산업 특성상 고객 수요가 극히 비탄력적이기 때문에 접근성이나 영업 관련된 카파만 확보된다면 가파른 매출 회복이 가능함을 방증합니다. 다만 아시아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조금 상황이 다릅니다. 아무래도 외국인 의존도가 높은 탓에 매출 회복세가 좀 더딘 상황인데요. 이 부분을 타개하고자 마카오 같은 경우에는 중국 본토 방문객을 위해서 검문소를 추가 개설하고 또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홍콩 및 마카오발 방문객에 대한 격리 조치를 해제하고
사이드 베팅도 다시 금지를 푼 상황인데 사실 어제 주가를 보시면 뭐 마카오 실적에 영향을 크게 받는 라스베가스 샌즈나 그리고 윈, MGM 같은 회사들의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진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정확히는 코로나19 때문에 생긴 영향이라고 보시긴 어렵고 어제 마카오 쪽에서 갬블링에 대해서 정부가 직접 관리 감독을 진행하겠다라는 부분을 발표하면서 이 부분 때문에 센티먼트가 좀 많이 망가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좀 이제 합쳐서 보실 때 일단 섹터 내 선호도는 당연히 미국 카지노처럼 내국인들이 출입을 할 수가 있고 이런 마카오, 즉 중국 고객이 돌아오는 거에 문제가 될 수 있는 센티먼트 문제를 겪지 않는 강원랜드를 탑픽으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현재 국내 백신 접종률은 10월 말에 70%를 상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11월경에는 위드 코로나 전환 가능성이 유효합니다. 미국에서 이제 풀커퍼시티로 영업을 열어준 것처럼 강원랜드도 아마 연말 연초께에는 사이드 베팅까지 가능해지는 시점을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에 고객 접근성 높은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를 섹터 내에서 가장 선호하고 그리고 내국인들이 즐길 수 있는 호텔 등 복합 리조트가 있는 파라다이스를 두 번째로 선호하고요. 순수 외국인 카지노인 GKL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실적 회복이 조금 더 늦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뒤쪽에 저희 그 카지노 사업자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는데요. 그중에서 탑픽인 강원랜드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원랜드에 대해서는 목표 주가 36,000원, 투자 의견 바이로 탑픽을 유지합니다. 이게 3분기 같은 경우에는 2분기보다 좀 더 나은 실적 보일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간에 델타 변이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동시 체류 인원이 2분기 대비 많이 줄어든 게 아닌가 생각하실 수 있는데 거리두기 단계가 개정이 되면서 2분기 대비 평균 동시 체류 인원은 3분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접근성 측면에서는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3분기에는 아마 매출이 2,700억 원에 영업이익 420억 원 정도로 컨센서스를 소폭 하회하는 그런 실적이 기대가 되고요. 이후에 만약에 코로나가 더 심해져서 단계가 격상되어도 영업 중단이 없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 전환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 만큼 남은 하반기 조금 더 편안하게 보실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여기까지 카지노 산업 말씀드리겠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 카지노 같은 경우에는 어제 주가 조정이 좀 많았기 때문에 조금 더 해외 카지노 주가 살펴보시면서 접근하시고 말씀드린 회복이 확실해 보이는 내국인 카지노인 강원랜드 위주로 접근하시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카지노 산업 보면은 미국 같은 경우도 온라인 베팅이 되게 중요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국내에서도 어떤 이런 움직임이 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사실 어제 카지노 사업자들 주가 보셔도 그 중에서 MGM이 그나마 버틴 이유가 스포츠 베팅 쪽에 익스포저가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쉽게도 아직은 온라인을 통한 이런 소셜 카지노들을 이 카지노 사업자들이 같이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도 사실 이거 소셜한 문제들 때문에 논의되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이제 디지털 온라인 카지노 부분이 이제 허가가 된 이유가 아시아랑은 반대로 약간 갬블링에 대한 리스트릭션이 전반적으로 좀 완화되고 있기 때문인데 국내에서는 사실 그런 움직임이 딱히 없고 뭐 만약에 정치권에서 바뀐다면 모르겠지만 현재는 논의되고 있는 바가 없고 특히 또 이제 가장 큰 카지노 시장인 마카오에서도 그런 움직임이 없기 때문에 아마 시일 내에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어서 오리온 발표하겠습니다. 조미진 연구원. 오리온 8월 실적이 발표되었습니다. 가장 비중이 큰 중국 법인이 친절이 포함되어 있던 지난 1월 이후 계속해서 월별로 제조 원가 부담 그리고 역기저 부담에 시달려 왔었는데요. 지난 7월에 전년 수준의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회복한 데 이어 이번 8월 실적에서는 중국 법인의 완연한 턴어라운드를 시연했습니다. 가격 인상 없이 비용 컨트롤만으로도 수익성 레벨이 크게 개선되었고요. 여기에 경수상 전환 과정에서 발생했던 출고 조정은
되면서 매출이 정상화되었고 이 공급 전환으로 인해 인력은 감축되면서 고정비가 또 축소되었습니다. 이러면서 수익성이 20% 이상으로 개선되었습니다. 여기에 정책적으로 광고 선전비까지 컨트롤되었는데요. 이는 뭐 이런 인력 축소나 광고 선전비 같은 부분은 향후에도 이어질 수익성 개선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중국 파이 4종의 가격을 9월에 6에서 10% 정도, 그리고 러시아 법인에서는 전 품목의 가격을 10월부터 7% 가격 인상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맞물리게 되면 내년까지 편안한 증익 예상하고 있습니다. 긍정적 관점 유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어서 휴대폰 IT 부품 산업입니다. 아이폰 13 관련해서 이규화 연구원입니다. 네, 애플이 현지 시간으로 14일 날 아이폰 13 시리즈 공개를 했습니다. 예상대로 카메라 기술이 좀 개선됐고 노치 사이즈가 이제 감소했고요. 배터리 수명 향상이 전작 대비 주된 업그레이드입니다. 아이폰 13 시리즈는 9월 17일 이제 사전 예약을 시작하고 24일부터 공식 판매될 예정이고요. 당사는 혁신적인 제품 스펙 상향이 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증가한 저장 용량 대비해서 이제 낮아진 가격, 그다음에 여전히 낮은 5G 침투율 고려했을 때는 우려보다 양호한 판매가 좀 기대가 됩니다. 국내 관련 업체들의 수혜가 전망이 되고요. 하드웨어 쪽으로 좀 더 자세히 보면은 지금 렌즈 대신 센서의 흔들림을 보정해서 이제 영상 흔들림을 감소시키는 센서 시프트 기술이 전 모델로 탑재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물 사진 효과를 영상에 적용시킨 시네마틱 비디오 기능이 탑재가 됐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노치 사이즈가 이제 전작 대비해서 20% 정도 감소했고 배터리 지속 시간도 미니와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1.5시간, 기본하고 이제 프로 맥스 모델 같은 경우에는 2.5시간 향상이 됐습니다. 제품 가격은 용량이 이제 전반적으로 상승했음에도 불구하고 전작이랑 이제 동일하고요. 특히 이제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용량이 이제 64GB에서 128GB로 상승을 했습니다. 저희는 올해 아이폰 13 시리즈 출하량으로 전작 대비해서 이제 23.5% 증가한 7.80만 대 수준을 전망을 하고요. 전작과는 달리 출하 시점이 지금 1에서 1.5개월 빨라졌기 때문입니다. 국내 관련 업체로는 LG이노텍, BH, ITM 반도체, 더구전자 이제 수혜가 기대가 되고요. 특히 이제 LG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경쟁사 샤프가 센서 시프트 수율이 부진하고 베트남 공장에서 코로나19 영향 때문에 생산 차질이 발생하고 있어서 가장 큰 수혜가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어서 해외 주식 하이엔로 발표하겠습니다. 장재영 연구원. 예, NH 해외 주식 하이엔로 자료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주간 일본과 중국 주요 지수는 각각 8%, 5% 상승한 반면 미국은 나홀로 1% 하락하며 마감했습니다. 미국 주식시장은 자유소비재와 필수소비재 섹터가 손폭 반등했으나 이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약세를 보이며 S&P 500 지수가 1.1% 하락했습니다. 애플과 알파벳이 반독점 관련 뉴스에도 불구하고 신제품 출시와 하반기 예상보다 견조한 실적 증가 기대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앞으로 미국 주식시장은 박스권 흐름이 예상되는 가운데 낙폭 과대주와 개별 모멘텀을 지닌 종목이 상대적으로 좋은 주가 흐름을 보일 것으로 예상합니다. 중국은 정보기술을 제외한 모든 섹터가 상승했으며 석탄 가격 강세로 에너지 섹터가 19.5% 급등했고 베이징 증권거래소 설립 소식에 금융 섹터도 7.5% 강세를 보이며 상해 종합지수가 5.1% 상승한 데 기여했습니다. 해외 유망 종목에 편입된 중국 2위 석탄 강성 기업인 삼서석탄이 시장 예상에 부합한 상반기 실적을 발표하였고 또한 타이트한 수급으로 인해 연료탄 가격 상승과 이에 따른 수익성 개선 본격화 기대로 주가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향후 중국 주식시장은 정부 정책 수혜가 예상되거나 또는 수익성이 개선된 종목으로 관심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 주식시장은 이익 전망치가 개선된 가운데 주요 선진국 주식시장 대비 밸류에이션 매력이 부각되며 11개 섹터가 모두 강세를 보였고 이에 힘입어 일본 토픽스 지수도 8.4% 상승했습니다. 해외 유망 종목에 편입된 일본 대표 HR 기업인 리크루트 홀딩스는 미국 내 인재 매칭 플랫폼이 인디드의 실적이 개선되는 가운데 미국 이해 지혜의 고용시장 회복에 따른 수혜가 기대되며 신고가를 기록했습니다. 향후 일본 주식시장은 미국 유럽과의 키 맞추기 차원에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국인이 가장 많이 순매수한 미국 종목은 알파벳 클래스 A였는데요. 하반기 견조한 실적 성장 기대에 매수세가 확대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은 8월 친환경차 판매량이 예상치를 상회했고 9월에서 10월 계절적 성수기 진입에 따른 판매 호조 기대로
순으로 중국 1위 친환경차 기업인 BYD를 가장 매수하였으며 일본은 야오제펜과 라인의 합병 기업인 제트홀딩스를 가장 많이 순매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중국에서 섬서석탄 관련해서 지금 석탄 가격이 엄청 오르고 있잖아요. 네. 네, 석탄 가격에 이렇게 강세 배경하고 가능하다면 향후 전망도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예, 석탄 가격이 오르는 요인은 가장 큰 거는 전력 생산량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력 그 믹스를 보게 되면 원래 가장 많이 차지한 게 화력, 그다음 이제 수력,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인데요. 중국에서 올해 이제 허남성에 홍수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수력 발전소의 가동률이 낮아졌고 이를 대체하기 위해서 화력 발전소의 가동률이 올라갔습니다. 즉 전력 화력 발전에 대한 가동률이 올라가면서 연료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났는데요. 반면 중국 같은 경우는 안전사고로 인해서 중국 내 석탄 강선의 가동 중지 아니면 이제 감산 소식이 이어졌고 거기에다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정치적인 이유로 연료탄 수입을 금지하고 중국이 이제 호주로부터 그 연료탄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몽골산 같은 경우 대부분 그 부분을 메꿀 거라 기대했는데 최근에는 이제 델타 변이로 인해서 이 부분도 수입 차질이 생겨서 타이탄 수급에 따라서 연료탄 가격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보게 되면 수요는 당연히 겨울철에 갈수록 뭐 화력 발전뿐만 아니라 남방 쪽에서도 이제 연료탄에 대한 수요가 늘어날 거라 보고 있고요. 중국 내 상황도 크게 변하지 않고 해외에서도 이제 그런 뭐 수입 부분에서도 물량이 크게 늘어나지 않는 한 타이탄 수급에 힘입어서 연료탄 가격 강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모닝 미팅 마칩니다.